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책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 언니가 동생들에게 정신 차려! 라며 뼈를 때렸다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아빠가 아들에게 부드럽게 삶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연달아 읽는다면 채찍으로 먼저 맞고 그 자리에 호호 불어주는 입김과 함께 연고를 바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직 경제 공부에 입문하지 않은 초보에게 아주 딱 맞는 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각 장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베스트 챕터를 하나씩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오래전 롯데리아 CF에서 나온 말이다. 아마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CF를 보고는 햄버거를 사달라고 조르고 정작 한 입 먹고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더는 먹지 않았다. 햄버거의 맛처럼 돈에도 맛이 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먼저 묻는다. 니들이 돈 맛을 아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돈 맛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한다. 돈 맛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희 엄마다. 돈 맛을 알아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엄마의 돈에 대한 욕망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어젯밤에도 너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 맛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버지에게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내게 이러는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참고하라고 말해둔다. 아버지는 퇴직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아직까진 퇴직 배려 기간이다. 최소 6개월은 보장되어야 한다. 너도 최소 6개월의 보장 기간을 명심하고 너희 엄마에게 살짝 흘렸으면 싶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말해선 안 된다. 너희 엄마가 아버지가 시킨 걸 눈치챌 수 있다. 지금부터 어젯밤에 너희 엄마가 구구절절 말했던 돈 맛을 요약 정리해서 적는다. 엄마의 말로는 돈 맛이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아끼는 맛이다. 둘째, 잘 쓰는 맛이다. 셋째, 모으는 맛이다. 이 아버지가 보기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마는 3가지가 전혀 다른 맛이라고 강조한다. 음식의 깊은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아직 아버지는 돈을 맛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똑같은 맛 아니야? 하고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넘게 말을 들었다. 다음은 너희 엄마가 강조하는 돈 맛이다. 엄마가 직접 경험한 맛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니 네 경제 감각에 넣어두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첫째, 돈 아끼는 맛이다. 네 엄마는 집안 모든 물건이 돈이다 라고 말한다. 물건을 아끼는 맛이 바로 돈 아끼는 맛이라고 한다. 엄마가 매일 집에서 입고 있는 그 검정 치마와 누런 셔츠, 아버지가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버리겠다고 했던 그 옷, 그 옷은 아버지가 신혼 때 사준 옷이다. 엄마는 20년 넘게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는 맛은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맛이라고 했다. 아끼는 돈 맛은 편안하고 그윽하다고 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의 맛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솔직히 돈 아끼는 맛과 청국장 맛을 연결하지 못했다.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둘째, 돈 잘 쓰는 맛이다.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너희 엄마는 이 말 뜻을 오래전에 알았다.
너희 엄마는 결혼 초부터 돈 대비 가치를 따져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본다고 한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그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이 물건이 필요 대비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너희 엄마의 선택 기준은 엄격하다. 그래서 네 엄마는 외식을 나가면 아버지와 자주 언쟁했다. 아버지가 사람 수에 맞춰 고기 4인분을 시키려고 하면 너희 엄마는 3인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종업원 앞에서 서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국 언쟁으로 이어진다. 너희는 다시는 가족과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씩씩거렸다. 너희 엄마는 너무 촘촘했고 이 아버지는 너무 느슨했다. 아버지는 돈 잘 쓰는 맛도 아직 모른다. 너희 엄마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돈 잘 쓰는 맛은 자린고비의 굴비 맛이라고 한다. 아버지도 아끼는 돈 맛은 짜고 구린내 나는 맛이라는 생각이다. 아버지는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셋째, 돈 모으는 맛이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2004년 결혼 5년 만에 구리시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는 아버지의 월급 중 200만 원을 무조건 떼어 저축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아버지의 월급으로만 6억 원 넘게 모았다. 모은 돈은 그냥 산술적으로 적어둔 것이고 너희 엄마는 그 숫자를 넘는 금액을 모았다. 모으는 돈은 산술 평균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너희 엄마는 종잣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는 맛을 좋아했다. 엄마는 이 돈 맛을 삭힌 홍어 애탕의 맛이라고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돈의 다른 맛은 몰라도 아버지는 돈의 홍어 애탕 맛은 좋아한다. 퇴직 후에 돈 안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된 건 바로 돈의 홍어애탕이 준 혜택이다. 너희 엄마가 끓여낸 홍어애탕 같은 돈맛으로 아버지는 오늘도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어제 너희 엄마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다.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 엄마는 말할 때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낸다. 그래서 말의 갈피를 잡기 쉽지 않다. 아버지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너희 엄마의 말을 정리해서 쓸 수 있다.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엄마의 말을 순화하고 논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너희 엄마의 주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해력이 좋아서 완성된 것이다. 엄마는 감각적인 실행파이고 아버지는 분석적인 이론파이다. 너희가 엄마의 감각과 아버지의 논리를 둘 다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글을 정리한다. 오늘은 돈 맛을 모르는 너희에게 돈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본연의 돈 맛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돈에도 맛이 있다. 그 돈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이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이 돈 맛을 알 수 있다. 자주 돈 맛을 경험해야 한다.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 사람마다 미각이 다르듯이 돈을 대하는 맛도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돈의 감각이 뛰어나다. 너희 엄마가 그렇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타고난 감각은 떨어지지만 노력으로 감각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인 너는 엄마를 닮아서 돈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너의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너보다 형을 아들아 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다. 너를 부르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자주 안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세상에 좋은 세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대영제국의 수상이든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든 세금에 대한 저항감은 같다. 조세 저항이 오죽했으면 과세의 기술은 거위의 비명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을까?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에 세제 개혁을 이룬 콜베르 제상의 비유이다. 국가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금 징수 기술은 서민의 고혈을 고통 없이 짜내는 고도의 기술로 발달했다.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회 구조가 다양해지고 국가 기능이 커지면서 세금은 복잡해졌다. 과거의 세금 구조는 단순 명확했다. 동양은 조, 용, 조 제도로 세 가지의 세금만 내면 되었다. 조란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나라에 장물을 내는 걸 말한다. 용이란 나라에 대가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주로 인력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조란 나라에 특산물을 내는 걸 말한다. 조는 가구당 부과한다. 동양은 토지세, 노동력, 특산물 세 가지만 내면 되는 구조였다. 서양도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 단순한 구조였다. 초기의 조세제도는 농업과 상업의 산업구조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조세제도는 더 복잡해졌다. 요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세금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다수가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무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세금이 무엇이고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보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한 번쯤 꼼꼼하게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고 과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기본적인 세금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세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자.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야 한다. 세금이 분류되는 네 가지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세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세금 지식의 기본이다. 첫째, 세금을 내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다. 둘째,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자치단체이다. 대표적으로는 취득세가 있다. 셋째, 부과하는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넷째, 세원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로 구분된다. 세금의 분류 기준을 통해서 세금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개인에게 해당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다. 이렇게 구분하고서 세금이 얼마이고 그 부담이 적정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이다. 보통 세금의 30% 수준을 차지한다. 돈을 번 만큼 일정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개인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 과세이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은 고대 농업 국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사유재산제 이전에 토지 소유는 국가였다. 국가는 토지를 빌려주고 농민은 농사를 짓고 국가는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에서 세율을 정해 세금을 걷었다. 소득세는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 요소 공급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기반을 둔 세금이며 소득 분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6%에서 46%까지 차등 적용한다. 소득세는 버는 만큼 내는 것이니 과세 저항이 적은 편이다. 그것도 직장인은 미리 월급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연말정산으로 마감하는 것이니 저항이 그리 크지 않다. 연말정산 제도는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내거나 또는 비과세 연금을 통해서 세금을 차감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비세는 간접세이다.
소비세는 처음에는 술과 담배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해 재원을 확보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여기에 물건을 살 때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되고 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받은 영수증을 보면 밥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재산세가 있다. 자산에 관련된 세금은 자본이득세, 거래세, 보유세로 구성된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이득에 관련된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속한다. 거래세는 자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보유세는 자산 보유와 관련한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국가는 왜 세금을 걷는 것일까?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것이다. 즉, 국민이나 주민에게 소득이 있거나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에 의한 이득을 얻거나 자산을 이전, 보유할 때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가는 조세 저항 없이 세금을 걷고자 한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고도의 기술로 발달했다. 국가는 세금을 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부과해왔다. 재무장관의 역할은 세금을 눈에 보이지 않게 부과해 국가재정을 만들고 그 재정으로 국가기관 산업을 이끄는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세금은 눈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관리하기도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세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금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반투명 세금이다. 눈에 보이는 세금은 재산세다. 자기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재산세는 먼저 말한 것처럼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은 소비세다. 우리가 재화와 용역을 사는 값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있고 특별소비세가 있다. 반투명 세금은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우리가 재화와 용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든 곳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반투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많이 올렸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그래도 담세 능력이 있는 영역의 세금이라 징수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소득세를 올려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치에 달해서 다른 조세 항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조세 제도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돈의 이동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돈의 이동과 보유에는 무조건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세금은 역방향의 복리 효과가 정확하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니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그 나라의 조세 제도를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돈을 버는 모든 소득에 붙고 돈을 쓰는 소비에도 붙고 그리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재산에도 붙는다. 소득에는 반드시 소득세가 붙고 소비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붙는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자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한 재산의 보유세, 양도할 때는 양도세, 상속할 때는 상속세, 여기에 부동산은 특별히 종합부동산세까지 붙는다. 이런 세금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부자이고 세금은 머리 아프다고 피하는 사람이 서민이다. 부자들은 절세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세 제도를 잘 알고 있다. 재벌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무수한 절세 노력을 한다. 어떤 것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경제 용어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재벌처럼 세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어도 세금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조세 제도는 알아야 한다. 지겹고 골치 아파도 필수적인 경제 공부다. 사랑한다, 아들아.